다 있구나. 제시카, 외동딸, 유리모, 이시카, 거선배는 민질러, 그는 이사촌. 바짝 보고 계세요. 제일 크게 살기. 애들 땐 규칙 단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계속해서 문학의 이슈도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국내 박스오피스 순위 보면 한국 영화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도 영화관에 직접 가서 한국 영화 본 게 언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이 코로나 끝나고 일상 회복이 이루어지면 한국 영화가 크게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 회복이란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한국 영화, 특히 영화관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와중에 한국 영화가 더 안 된다는 게 우울한 소식인데, 이거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기만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물론 2022년, 2023년에 관객들이 갑자기 100%까지 2019년 기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진 않았고, 최소한 2022년에 70%, 올해는 한 80% 정도까지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는 90%, 100%까지도 회복하는 양상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63% 정도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회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객은 절반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조금은 되고 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 한국 영화를 선택한 관객들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화관 자체를 찾는 발길이 줄어든 게 이른바 OTT, 넷플릭스 같은 그런 서비스들 영향도 큰 거죠? 그 원인의 하나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2022년 OTT 이용률을 보니까 85.4%였고요. 그 전에보다 3.5%. 그래서 그 전에 70%였던 것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렇게 80%로 껑충 뛰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극장보다는 이렇게 집안에서 편하게, 그리고 스마트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웬만한 영화 보다는 이런 OTT가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금을 보면은 OTT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5,500원부터 한 1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죠. 그래서 4천여 개의 콘텐츠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비대면 상황에서 익숙해진 그런 OTT의 점유율 확대가 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안 좋으니까 이 영화 관람료 티켓값이 올라간 것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인상 폭이 비교를 해보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간 1,000원 올랐거든요. 9,000원에서 10,000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감염병 우려 때문에 극장에 안 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끝나고 보니까 극장을 가셔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3번의 인상을 했고 그 사이에 5,000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14,000원 정도 이렇게 보통 이제 평균 가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라든지 특별권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까지 오른 상황이에요. 근데 영화관 관람의 특징이 멀티플렉스 같은데 혼자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같이 가죠, 되게. 가족끼리 가죠. 근데 영화만 보는 게 아니고 콜라도 드셔야 되고 팝콘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5월의 달을 맞아가지고 갔더니 1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팝콘 콜라가. 사실 또 팝콘은 다 드시지 않기 때문에 다 먹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소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어려운 사정이 영화관에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상폭이 너무 뛰는 상황이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는 좀 그래도 가셨던 분들까지도 2023년에는 고물가와 맞물려서 오히려 안 가는, 방문 안 하시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영화계, 한국 영화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간단치 않은데요. 자, 한국 영화계 스타 감독 중 한 분이죠. 올 봄에 개봉한 영화
드림을 연출한 이병헌 감독 개봉 전 영화 제작 보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죠. 지금 한국 영화 분위기는 사실 제발 한국 영화 좀 잘 되라, 제발 한국 영화 좀 잘 되라, 네 영화 내 영화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리바운드도 잘 나왔다고 하던데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부디 한국 영화 위기는 항상 있었어요. 이번에 조금 큰 위기인데 항상 극복해왔고 또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디 애정을 가지고 한국 영화 좀 많이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병헌 감독은 지금 제가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지금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사들이 막 통닭집 차려서 네. 너무나 재밌는 그렇죠. 흥행이 잘 됐던 영화, 대표적인 흥행 감독인데 네. 이병헌 감독까지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우리 영화계가 갖고 있는 위기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1,600만 관객을 동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드림이라고 하는 신작보다는 흥행 면에서는 극한 직업 2가 나왔으면 훨씬 더 흥행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관객들의 선호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뭐 이제 슬램덩크도 있었고 스즈메 문단속도 있었고 뭐 탑건이나 아바타 시리즈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관객들이 찾는 영화들이 기존의 전작이 있는 영화들, 네. 시리즈 영화들, 익숙한 영화들을 많이 찾죠. 그러니까 선택이 좀 약간 좁혀졌다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병헌 감독이 아무리 이제 유명한 감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신작을 나오고 또 박서준이나 아이유 씨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영화계가 뭐 티켓 파워,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를 캐스팅한다고 그래도 무조건 보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블록버스터 영화라든지 스타 감독들을 기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판단하고 선택할 만큼 관객들의 어떤 취향이라든지 선택, 그리고 영화 이제 가격 인상 등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영화계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도 일종의 산업인데 영화의 제작비를 들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영화가 흥행에 막 대박이 나서 크게 돈을 벌어야 네. 다시 또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른바 그걸 손익분기점이라고 네. 하는데 이 상반기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영화는 몇 편이나 되나요? 없었습니다. 아예요?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뭐 한산이라든지 헌트라든지 또 이제 뭐 645 그리고 올빼미 같은 작품들이 손익분기점을 이제 넘었고요. 예. 사실 이제 올빼미는 이제 260만을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645 같은 경우는 160만, 70만을 이제 넘어섰는데 올해 교섭 같은 경우도 100만을 가까스로 넘었어요. 근데 170만이었는데 손익분기점이 360만이었거든요. 이게 손익분기점이 왜 중요하냐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수익을 배분하고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영화계는 재투자를 해야 이게 마치 공장이 돌아가듯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이병헌 감독의 드림 같은 경우에도 100만을 지금 가까스로 최근에 넘기긴 했었는데 지금 손익분기점에는 한참 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한국 영화의 위기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 영화가 빙하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영화 대신에 지금 OTT 업체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본의 쏠림이 바로 이 OTT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죠. 물론 이제 국내 토종 OTT와 또 해외 글로벌 OTT를 나눠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OTT가 워낙 공격적으로 하고 또 넷플릭스가 사실은 올해만 해도 뭐 8천억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한다. 그리고 3년 동안 거의 3조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고 또 국내에서도 토종 OTT들이 많이 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1,000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국내 OTT 같은 경우는 또 열세인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채무 구조가 좀 복잡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넷플릭스처럼 글로벌 OTT가 거의 장악력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OTT가 국내의 드라마들까지도 다 지금 거의 수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사의 IPTV도 안 보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공용 글로벌 OTT의 그 콘텐츠의 어떤 양 때문에 결국 영화관을 이제 가지 않게 되는 그런 측면까지도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영화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콘텐츠라는 것은 또 수출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수출의 주요 무대 중에 하나였던 중국이 다시 한한령을 발동한 게 아니냐 이런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도 갑자기 중단됐는데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리포트 보고 가시죠. 중국의 불편한 심기는 연예계로도 번졌습니다.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던 가수 겸 배우 정용화는 촬영도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외국인이 출연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출연 신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중국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통상 중국 당국과 구두 협의를 거쳐 먼저 녹화를 진행한 뒤 나중에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엔 갑자기 사전 승인 절차를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가수 현아의 음악축제 참석도 돌연 불투명해졌습니다. 행사를 20여일 앞두고 주최 측은 정해진 게 없다며 추후 공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도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중국은 사드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일부 네이버 서비스 접속을 막았는데 검색과 메일까지 차단된 건 처음입니다. 네, 뭐 제가 사드 보복 시기에 베이징에서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 굉장히 좀 다시 남 얘기 같지는 않아요. 정말. 네. 제가 몸으로 겪은 얘기인데 네. 우리 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그때부터 바뀌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좀 풀리는 듯 했었는데 다시 지금 막고 있는 건가요, 그럼? 사실은 한한령 기조는 변한 적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산업계의 그런 종사자나 운영자들이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제 한 방송국에서 이제 정용화 씨를 이제 섭외를 했었고 촬영 스케줄이 갔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민원이 제기되거든요. 광전총국에. 네. 그래서 아니 왜 한국 가수가 중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느냐라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런 점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 만약에 이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G7에서 이 공동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공동성명을 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밀착 관계가 굉장히 높으면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대변들을 통해 가지고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국의 기조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네. 산업계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누리꾼들도 기조를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네. 악성 이제 댓글을 단다든지 심지어는 블랙핑크 콘서트를 본 중국의 스타들을 또 압박한다든지 네. 이런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와 문화가 분리되지 않는 그런 네. 측면이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기조는 한한령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현지에서 한국의 콘텐츠가 많이 인기 있다 보니까 시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한중 관계가 좀 미묘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전에 어떤 했던 것들도 이제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문화계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한령 이면에 네. 중국의 문화 정책 기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실 시진핑 리커창 체제가 들어서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정책을 취했고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14억 이상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뿐만이 아니고 문화 산업도 내수 시장을 먼저 진작을 하고 대외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드 배치를 빌미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는 호시탐탐 어떤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리하게 2019년 이전처럼 투자를 한다든지 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면서 네. 더 이상 좀 중국 쪽의 어떤 자극을 하는 발언들을 좀 자제할 필요성이 있고 중국의 어떤 팬들이라든지 산업계 종사자들을 좀 협력 관계로 삼으면서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좀 유연한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히 좀 좁고 힘든 길이겠군요. 네. 자,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준비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